자, 3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은 이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자 관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돈을 버는 것이 목적. 그래서 처음에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우리 투자자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정책이라든가 효과 같은 것들, 가격을 잡기 위한 악재라고 표현해야겠죠?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금리가 인상되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뭐 지금은 이거는 전혀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저는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쉽게 살아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에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 넘어. 뭐 올해는 끝났겠죠. 올해는 내년 다음 달 11월 달에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거의 한 90%라고 보고, 올리는 것도 웃기고 이날에다가 바로 그렇다고 한 번 더 연속 내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의 동결로 갈 것 같고, 내년 초 3월 달, 4월 달 이때까지도 만약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미비하다라 그러면은 과감하게 한 번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급 과잉. 이 공급 과잉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공급 과잉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요거는 대신에 우리가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입지,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버텨내는 구간,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걸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 선정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것들도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들이 뭐냐면 인구론 같은 것들인데, 인구론도 마찬가지예요. 인구론 중에서도 인구가 하락한다라는 요인은 뭡니까? 인구가 평균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도시가 하락하는 게 아니죠. 올라가는 도시가 있고 떨어지는 도시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도시 찾으면 돼요. 부동산이 이런 게 가능한 것은 부증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동성 같은 거죠.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화된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런 분필 같은 게 만약에 수요가 많아서 모자르다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건데 금방 못 올라요. 이런 것들은. 왜 못 오르냐면은 이게 만약에 모자르다는 얘기가 되면은 그냥 공장 가동 쫙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만들고, 뭐 부산에서 만들고, 저희 뭐 제주도에서 만들고 아니면 외국에서 만들어서 갖다 유통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서울에 집값이 모자라요 한다고 강원도에서 짓고 이걸 유통시킵니까? 안 되죠. 부동성이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을 좋은 데를 찾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인구론 같은 것들도 이제 주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주식이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 코스피 포인트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00에서 예를 들어 2200포인트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200포인트가 상승을 한 거잖아요. 200포인트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번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번 사람도 있고 못 번 사람도 있어요. 왜냐? 2000에서 2200포인트는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에 올랐다라는 거고, 한 1000여 가지 정도의 주식이 있다면 이 중에서 뭐 한 500개는 상승을 했고, 한 300개는 유지를 했고, 상승을 했고, 200개 정도는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합쳐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체적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떨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항상 우량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인구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거는 평균적인 얘기고, 올라가는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겁낼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만 선정 잘하게 되면 공급 과잉이라든가 뭐 인구론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앞서 얘기했었던 것보다 이 대출 규제가 사실은 조금은 무섭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대출 규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 돈을 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을 안 빌려주면 못 사요. 이거는 금리 인상하게 되면요, 맘만 먹으면 내가 조금 뭐 덜 쓰고 술 먹는 거 일주일에 뭐 3번 먹을 거 1번만 먹고 그냥 하지 뭐 할 수 있어. 공급 과잉도 피하면 돼. 이런 거 그냥 무시하면 돼. 다른 거는 겁날 게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나한테 현금이 5억 있어요. 5억 대출 받아야 사거든. 이걸 안 해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 수요에서 유효 수요가 아니라 일반 가수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고는 싶은데 사지 못하는. 유효 수요는 실제로 사고 싶기도 하는 의사와 실제로 살 능력이 되는 걸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고, 가수요는 사고는 싶은데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효수를 전부 다 가수유로 돌려버리는 효과니까 실질적인 수요의 감소가 급격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 전에 한 3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 다 그냥 뭐 공허한 메아리처럼 소용이 없었는데 9.13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무려 LTV를 빵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뭐 대단한 숫자죠. 돈을 안 줘. 빌려주질 않아. 예.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가계부채 잡는다고 해서 뭐 국가적인 차원이나 전체적인 뭐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잘한 정책인데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악재인 거죠. LTV가 빵이 되니까 9.13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뚝 끊겨요. 아, 사기 싫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고는 싶은데 사질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니네 이렇게 하면은 공급 뭐 과잉된 문제가 있어. 금리 인상될 것을 몰라. 뭐 인구가 떨어지게 조심해 해서 그냥 내가 무시하면 될 문제인데 이거는 내가 무시하건 안 무시하건 못 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9.13 대책이. 그래서 이때 이후로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좀 더 봐야 돼. 좀 더 받아야지. 팔긴 팔아야 돼. 좀 더 받아야지 하던 애들이 이때 이후로 딱 막혀버리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조금 싸게 팔아라도 팔아야지 해서 1월 달쯤에 싸게 판 물량이 몇 개 나왔던 거죠. 소진되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무서운 녀석이죠. 네, 무서운 녀석이에요. 수요가 직접적으로 감소를 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고 가격 상승에 제약을 줄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부작용은 실거주자한테도 피해죠. 실거주자. 지금 실거주자한테도 거의 대출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출 규제가 단기화되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지만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라는 것은 수요를 끊는 거예요. 대출 규제라는 것은 수요를 끊죠. 수요를 끊어버리는 건데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대출 규제한다고 공급을 내가 싸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은 줄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더 이상 상승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가격을 하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자, 서울에서는 장기간 공급을 제공할 방법이 현재로서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지역이 되고 있는 거고 수요 감소,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 우리가 급격한 수요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요 감소가 그렇게 한 지역에 한 시기에 왕창 나타나는 경우는 없더라 이거죠. 자, 5장을 보면 이게 내용이 사실 되게 그냥 제가 압축해서 갖고 왔는데 다른 내용이 없어요. 제2의 강남.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강남이라고 표현한 건데 정말 좋은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지역이 어딜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처음부터 오늘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한다. 부동산은 언제 사냐? 지금 사야 된다. 왜? 계단 형태로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사던 과거보다 싸게 살 수가 없다. 항상 오늘의 가격이 어제보단 비싼 거고 대신 오늘의 가격은 내일보단 싼 거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 사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가야지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그냥 서울 수도권 쪽이 지방보다는 난 거고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난 거고요. 서울에서는 강남이 난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강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남 사면 돼요 라고 해도 결론을 내도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강남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강남이 되고 그리고 우리 금액에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처럼 될 만한 어떤 요건들이 뭐냐고 봤을 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세 가지를 뽑아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강남에 대입해도 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뭐 광주가 봉선동이 가장 뭐 유명한 동네다. 그러면 봉선동을 기준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강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요. 10년 뒤에도 최고가, 20년 뒤에도 최고가, 30년 뒤에도 최고가를 유지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강남이라는 지역 자체는요 못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다 갖고 있어.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직장이 많죠. 직장이 많으니까 뭐가 있어요?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교통 안 가는 게 없어. 교통이 너무 좋아요. 예, 대중교통 접근성이 너무 좋다. 학군 뭐 최고죠. 국내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프라 네,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죠, 도시가.
더 이상 개발을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규모의 아파트, 그 다음에 브랜드, 또 이런 것도 있죠. 인문적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어요. 인문적 커뮤니티. 인문적 커뮤니티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친구들이 다 잘난 놈들이야. 그죠?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강남 출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탁하게 되면 뭐 해주고, 뭐 부탁하게 되면 뭐 해주고, 의사도 있고, 한 2달 기다려야 되는데, 야, 좀 해줘봐. 이틀 만에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많거든. 그런 인문적 커뮤니티가 제일 강한 동네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못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단점이 없는 동네가 강남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도 큽니다. 한 1,500만 평, 2,000만 평 되는.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유일한 방법은요. 강남의 공급을 왕창 해준다?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그 노무현 때 그 정책 기반자 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강남에다가 재건축 같은 거 공급을 막아도 문제죠. 막아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안 해줘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거기다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풀어줘봤자 공룡한테 소 한 마리 던져주는 꼴이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거예요. 워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에 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만약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면 이것과 똑같은 모든 것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강남 못지않게 좋고 강남보다 더 좋네라는 인식이 들어야 얘네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네는 수요를 빼내주는 수밖에 없다니까. 얘네는 수요를 분산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세종시 만들었다고 강남에 가겠습니까? 위례 만들었다고 가겠어요? 심지어 검단, 동탄 이거를 제2의 강남이라고 홍보하면서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런 도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은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남이 우리가 살 수 없다면 강남처럼 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진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런 가격 형성에서는 사람들이 다 강남 하는데 강남은 못 산다. 그러면 강남 주변부터 사기 시작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멀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으려 그러면은 뭐 입지적 접근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입지적인 접근성, 또 하나는 시간거리, 교통과의 접근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입지적인 접근성은 뭐 지도만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일 거고 시간적인 접근성 같은 경우는 뭐 GTX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저는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보다는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 입지가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까운 쪽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동탄역이 있다 그러면 동탄역에서 좀 가까운 쪽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중요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강남하고 가깝지 않더라도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로 출퇴근, 강남으로 출퇴근 안 해도 수요가 많은 동네예요. 근데 지역 내 일자리도 없고 강남하고 접근성도 멀다. 그럼 꽝 되는 겁니다. 경기도 양주 같은 도시가 가보시면은 저는 현장을 웬만하면 다 돌아봤는데 되게 좋죠. 와, 정말 브랜드 깨끗한 아파트에다가 공원도 많고 뭐 살기 너무 쾌적하고 좋은데 유일하게 단점은 집값이 안 올라. 그게 왜 그럴까요? 강남하고 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일주일에 5일을 출퇴근해야 되고 하루 이틀 쉬는 건데 하루 이틀 쉬는 것도 이제 교회로 나갈 때도 있고 하고 동네에서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원이 뭐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부분이고 일단은 쾌적성보다는 편의성이 우선입니다. 편의성. 예. 매일같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일자리가 많은 동네는 비싼 거고 일자리 동네 뭐 여의도나 뭐 상암동이나 뭐 강남이라든가 또 어디 있나요? 저기 뭐 중구 쪽, 도심 쪽 이런 것들 지금 주변에 가격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일자리 가까우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그러면 그 회사 업무타운 주변이 비싸다고 하게 되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여기를 빨리 갈 수 있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도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교통에 대한 중요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세권하고 업무지역 근처하고는 어느 것이 더 투자로서 유망하겠어요. 개념이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있어요.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역 여기 있어. A 아파트야. 도보 3분. B 아파트야. 도보 15분. 업무지구.
도보 5분. 뭘 사야 돼? A, B 중에 뭐 사야 돼요? 여기 도보 3분이고 여기 도보 15분인데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당연히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역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역 이용해서 무슨 등산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음료수 같은 거 뽑아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회사까지 가는 게 바로 가는데 뭐.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와 여의도를 빨리 갈 수 있는 신길역 주변의 아파트와 역세권 아파트와 여의도의 비역세권 아파트 이게 훨씬 비싸죠. 그래서 역세권하고 가깝냐만 판단하시면 또 잘못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역세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역세권 여부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다? 지하철 이용해서 회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기준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세권이 3분이 아니라 뭐 1분, 10초짜리가 있어요. 10초. 바로 내려자마자 뭐 출입구다. 그럼 그거 사야 돼 말아야 돼요? 뭐 사야 돼 말아야 돼? 가깝다고요. 가까우면 사야지. 가까우면 사야 되는데 어떤 역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무슨 뭐 경춘선 김양장역에 뭐 1분 거리인데 그거 사도 돼요, 소장님? 사면 됩니까 그게? 회사를 아무 데도 안 가는데 그걸 왜 사요? 그런 역은 아예 그냥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회사를 가는 라인 쪽으로만 가야죠. 2호선, 뭐 9호선 이런 것들, 신분당선 그런 라인 주변으로 가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그만큼 그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내 일자리가 많거나 하면 좋고 없으면은 적어도 업무지구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통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역 내 일자리. 그 다음에 강남 사람의 인식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강남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보는데 이 사람들 약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얘네들은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강남 사람들이 어딘가를 투자하게 되면 그 지역은 반드시 오릅니다. 반드시 올라요. 그러면 평택, 비교해서 죄송한데 평택에서 일단 그냥 얘기해 볼게요. 100명의 사람들이 수요가 있고요. 강남에 100명의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 A 지역에다가 A라는 지역에 투자를 했고 B라는 지역에 투자를 했으면은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르냐? B 지역이 많이 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강남 사람들은 가격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한 거예요. 가격 상승에 제약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30억인데 아니 뭐 25억쯤 돼요. 근데 갔더니 그 자리에서 매도자가 다리 꼬고 앉아갖고 1억을 올려. 26억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못하지,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사가 돼요. 성사가 돼. 그럽시다. 1억 더 올리죠. 하고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가면은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과감하게 300만 올려. 나 300만 원 더 받아야겠습니다. 이러면 서로 욕하고 싸우고 네가 어쩌고다가 계약이 안 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가격 상승에 제약이 엄청 심하죠. 얘네들은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도 2200인가 2300인가 지금 평당 분양가에서 막 데모하고 비싸니 많이 막 이러고 있는데 몰래 인터뷰한 사람은 뭐 지금 살려고 막 난리단 말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강남에서 왔어요. 너무 싸지 않아요? 2200? 개념이 틀린 거야. 예?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흑석동이라고 아시죠? 흑석동. 그 서울의 동작구 흑석동인데 이게 서초구 반포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서초구에 이제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네.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사실 33평 아파트 15억이면 사실 비싸죠. 비싼 건데 달동네였는데 제가 이제 현장 조사하면서 사장님 흑석동에 벌써 15억까지 왔네요. 이거 너무 비싸다. 사람들이 이거 거래가 돼요? 라고 하는데 뭐 가격이 제가 비싸죠. 비싼데 근데 거래는 많이 돼요. 누가 사요? 여기 두정거장만 가면 강남이잖아요. 거기서 많이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서 흑석동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은 반포인데 우리는 여기 가면 15억 하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15억 딱 소리 들으면 놀라죠. 강남 사람은 15억 소리 들으면 놀랍니다. 첫 번째는 비싸서, 두 번째는 싸서. 얘네들은 첫 번째 15억이나요? 이 반응이고 강남 사람들은 15억이요? 물건 있어요? 바로 계약할게요. 이런 반응이라는 거지. 왜? 얘네들은 하나에 30억인데 두 정거장 차 타고 3분만 와보니까 반값이야.
엄청 싸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인식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쉽게 오릅니다. 쉽게 올라. 근데 강남 사람들이 다시 질문 돌아와서 어디를 먼저 살까요? 얘네들은. 강남 사람들이 어디를 먼저 사? 얘네들은 무조건 지네 동네밖에 안 삽니다. 첫 번째 강남 사람들은 강남만 사요. 두 번째 흑석촌처럼 강남을 한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얘들도 돈이 한계가 있는데. 샀는데 한 7, 8억 남았어. 그럼 강남 못 사니까 옆 동네로 가는 거죠. 강동구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판교 정도로 가거나 송파로 가거나 동작구로 가면서 뭐 아들내미 이름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과 그 다음에는 강남 인근을 삽니다. 그 다음에 돈이 좀 몇 억도 남았네? 그럼 그 다음 어디 가요? 그 다음은 안 사요. 안 삽니다. 얘네들은 강남과 강남 인근 아니고 나서는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거만한데, 그 사람들이 좀 거만한 사람도 있는데, 강남이 아닌 곳을 가봤는데요. 거기 사람 살기 힘들지 않아요? 막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악의는 없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는 어딜 가봐도 다 살기 좋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는 거 다 똑같은데 걔네들은 강남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되게 의아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라 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그래서 걔네들은 강남과 강남 인근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강남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게 강남 사람들은 일정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안 삽니다. 그래서 신도시, 수도권 오늘 내용이니까 신도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과천이나 미래 신도시나 하남이나 광교, 판교, 분당 이런 도시들과 김포나 남양주, 양주, 파주 뭐 이런 신도시나 가격이 어때요? 똑같은 신도시인데 1번이 비싸요? 2번이 비싸요? 1번이 월등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럼 도시계획상 차이가 있느냐? 아니에요. 도시계획상 상업지 비율 얼마나 했고 공원 비율 얼마 해놓고 이렇게 짓고 다 똑같이 했다고요. 근데 가격 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강남과의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강남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투자를 했고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외부에서 또 들어오면서 또 가격을 한 번씩 올려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하고 얼마나 접근해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 형성에 있어서. 강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파급적으로 외부 사람들도 야 요런 데만 오르네? 요런 데만 사야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입지의 싸움이죠. 입지의 싸움.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GTX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GTX라는 고속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GTX가 과도한 어떤 그 가격 선반영이 된 것도 적지는 않다고 봐요. 자, 왜냐하면 아까 동탄역 말씀드렸지만 동탄의 역이 바로 앞에 있어요.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데 8억 5천이야. 아무리 바로 앞에 있어도 아니 서울의 집값도 8억 5천 미만 있는 것들 여럿 있거든요. GTX가 아무리 가까워도 결국 GTX 사고 얘 뭐 하는데 서울 빨리 가요 이거잖아. 근데 서울 안에 있는 데보다 비싸다니까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 GTX가 제가 이제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우려했던 점은 뭐냐면 이 GTX의 과금 체계, 요금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게 되면은 이용객이 떨어질 수 있고 GTX에 대한 수요가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TX가 그 고속철인데 굉장히 대심도 지하에다가 깊숙한 곳에 파는 거거든요. 그럼 장점이 뭐냐면 보상비가 안 된다라는 거고 하나는 실질적인 이용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지하철 같은 거는 보통 한 20에서 한 35m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보통 몇 미터냐면 70에서 80m까지 갑니다. 네.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죠. 엄청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만 입구에 들어가서 출입구 들어가서 지하철 타려면 그게 제가 볼 때 12, 13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나와서 올라가는 데까지 또 지상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그것만 30분이야. GTX가 아무리 빨라도 진짜 막 미친 듯이 빠르지 않으면은 멀리서 오는 데는 효과가 있겠죠. 막 저기 멀리서.
근데 뭐 두세 정거장 오는 정도에서는 차라리 그냥 기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몇 량을 할지, 요금은 얼마지, 뭐 어떻게 할지 생각난 게 없는데 막 이런 식의 부작용이 지금은 다 그냥 막 너무 호재들과 긍정적인 면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면도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GTX의 효과가 좀 생겨나서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GTX인데 뭐 술 한잔 먹고 한 새벽 1시에 끝났어요. 끊기면 어떡할 거야? 집이 멀어. 끊기면 어떡할 거야? 집이 안 끊겼을 때는 동탄 사는 사람이나 관악구 사는 사람이 똑같이 강남에서 시간은 비슷하게 걸렸거든. 거리는 한참 멀어도. 끊기면 어떡할 거야? 관악구는 차 타면 택시 타면 15분이면 가는데 여기는 한참 가잖아. 비용도 비싸고 부담된다는 거지.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 강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GTX 연결되는 게 가격이라도 싸면 모르겠는데 좀 과도하게 관영된 것이 없지 않더라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을 잠깐 볼게요. 서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남구가 제일 비싼데 뭘 설명해 드려야 좋을까? 자,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서울에서는 강남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심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한강입니다. 한강. 그래서 지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리면서 말씀드리면 서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 이렇게 가운데가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굉장히 뭐 멋지죠. 이런 도시가 사실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좋은 도시인데 지금 여기가 강남이고요. 여기는 강북쪽이죠. 근데 부의 축은 어디로 움직이냐면은 강남 기준. 그러면 여기 있는 1번과 여기 있는 2번 중에 어디가 더 비싼 동네예요? 당연히 비싼 동네다. 1번이. 이건 역전이 안 된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한강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 같은 구에 내에서도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어디가 비싼 동네죠? 1번이 비싼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부의 축은 어떻게 되느냐? 요로 모이네. 요것도 모이는 거지만 요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기보다 외곽에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 있는 게 비싼 거고 또 위에 있는 보다는 아래가 여 밑에부터는 위에가. 그래서 부의 축은 위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반포에 있는 건 30억, 강남역에 있는 건 25억, 내곡동에 있는 건 15억, 잠실동에 있는 건 엘리트나 이런 것들은 20억, 헬리오시티 17억, 미래는 14억.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그 가격 기준의 변동 순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올라는 가죠. 다 같이 올라는 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뭐 강남 많이 봤지만 강북 쪽에서 유명한 동네가 됐죠. 이제는 무슨 성, 무슨 성 이런 거 있죠. 마용성. 마용성이 어디예요? 마용성이야. 강북, 도봉, 뭐 은평 이런 데 안 나오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입지는. 예. 그래서 마용성이 여기서는 가장 비쌀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강남은 뭐 강남 사구 이렇게 있고 동작구라든가 관악구가 있고요, 영등포구가 있고요, 뭐 강서구 쪽이 있고 이런 뭐 구로구 뭐 이런 게 있는데 동작구도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서울에서는 가장 그 핵심 업무 시설이 많은 곳이 여기 이제 도심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에 하나는 강남권, 그 다음에 하나는 영등포 여의도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서울은 이렇게 이게 트라이앵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비싸죠. 경희궁자이 같은 게 뭐 16억 이 정도 하고요. 강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의도도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동네고 영등포 쪽도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랜드마크 아파트 같은 거 13억 넘어요. 10년 차 아파트가. 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 왜냐? 일자리가 많은 근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가 비싼데 그러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를 빨리 갈 수 있는 지역들 여기도 당연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비싼 거고 여기 뭡니까? 여기 뭐 응봉동, 행당동 뭐 이런 동네 있잖아요. 옥수동 뭐 정말 10년 전 정말 달동네에서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한 17억, 18억 합니다. 30평대 아파트가. 여기는 뭐 마포, 아현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도 마레프 같은 거 들어보시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것들이 한 16억, 17억 하는 거고요. 동작구도 마찬가지로 흑석동에 지금 뭐 리버하임 같은 것들도 17억, 18억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를 합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뭉쳐지게 되죠. 서울 중에서는 요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이걸 라인으로 따지면은 2호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순환선 2호선. 2호선 근방 내지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그거는 그냥 평생 가져가도 되는 부동산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안 팔아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신축 같은 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고 싶고요. 웬만해선. 그 다음에 다 신축을 좋아합니다. 근데 보세요. 서울은 신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을 살라 그러면은 구축을 사야 되고요. 이 조합이 보통 많고 신축은 경기에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 신축을 살려면 경기에 있는 신축을 사야 돼. 이 조합이거든요. 지금. 이게 선택을 하는 건데 제일 좋은 조합은 이거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물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근데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싼 건 맞는데 여하튼 그 금액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당연히 계속 오를 것이다. 뭐 하락론자들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득세를 하고 있죠. 다 개소리입니다. 네, 다 헛소리예요.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은 압축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디테일한 거는 뭐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네, 디테일한 거는 끝도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평가 아파트 찾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막 저평가 아파트 찾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계량화해서 하게 되면은 아 뭐가 지금 살만한 아파트다 아니다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게 이제 신축을 사느냐 또 한 10년 정도 된 준신축을 샀느냐 아니면 재건축을 사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 것들 잘 활용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 정도까지 할 건데요. 예, 궁금한 게 오늘 내용에서 이해가 안 가시는 거나 그런 건 없죠?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